네, 올바른 문제 출제 법칙인데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혹시 매트릭스 보셨어요? 영화 안 보셨어요? 제 세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매트릭스에 보면 네오가 그 스미스를 볼 때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볼 때랑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걸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도 요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봐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시면 수능의 문제 구조는 이게 이런 거예요. 수능은 제시문이 있고 제시문 위에 발문이 있어요. 발문. 다음으로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발문이 있고 제시문이 있고 문항이 있고 문항에 보기가 붙어있는 애가 있고 뭐 안 붙어있는 애가 있고 선지가 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수능 문제의 하나의 문항은 5개 OX 문제다. 결국에 우리는 OX 문제에 OX만 달면 되는 거예요. 애들 중에 이과 애들 중에 되게 이상한 해석을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덧붙여가지고 막 틀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뭘 착각하는 거냐면 이게 OX 문제라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얘는 논술 문제가 아니에요. OX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을 뭐만 하면 되냐면 O냐? X냐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면 선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O인지 X인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OX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수능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정말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독서 문제들이 어려워졌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상 독서가 교수님들이 원래 과학은 이과 애들한테 유리하고 이제 경제나 인문철학은 문과 애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런 유리함을 유불리를 없애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과 애들도 안 배워. 뭐 양재역학이나 비고전 논리학 같은 거 막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그 제시문을 읽고 OX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제시문이라는 정보 풀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기준으로 OX를 표시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정보를 찾아야 돼요. 정보. 그런데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제시문. 정보가 옛날처럼 일체 문제가 그냥 나오질 않아요. 요 선지랑 내용이 똑같은 거 옛날에 나왔잖아요. 쉬울 때 수능. 그런 문제 없어요. 이제.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닝을 해야 돼. 제시문이라는 그 탄광에서 캐야 돼. 정보를. 그 캐는 행위를 뭐라고 봐야 돼? 독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틀의 형태로 변형해서 이해해야 돼요. 애가. 그게 독해죠, 독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제시문에 숨어있는 정보를 쉽게 찾아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변경하는 작업을 도와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기법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독해 기법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찾아내서 뭘 한다? OX 문제에 OX를 단다. 그리고 애들이 45문제에 모두 OX를 달 수 있으면 다 맞는 거예요. OX를 모두 달 수 있으면 다 맞는 거고 OX를 모든 선지에 달 수 있으면 등락폭이 적어져요. 애들 점수가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런 문제가 적어져요. 그럼 우리는 강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안 되고 무슨 팁이 있어야 되냐면 제시문별로 정보를 숨기는 형태가 달라요. 제시문별로. 그래서 보세요. 보통 수능 교재를 보면 문학 같은 경우는 뭐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 뭐 희곡 뭐 나누고 문제를 또 유형으로 나눠요. 일치형 문제, 무슨 문제, 뭐 독해형 문제 나누잖아요. 그 유형학습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국어는. 그거 왜 하는 건지 아세요? 책 팔려고 하는 책 팔려고. 제가 옛날에 디딤돌에서 책을 냈는데 논술이랑 자소서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냈는데 제시문 분석하는 법을 내가 넣어줬더니 그 디딤돌에서 선생님 이렇게 책을 쓰시면 안 팔려요. 이 제목을 다 달아주셔야 돼요. 요건 무슨 형, 이건 무슨 형, 뭐 이렇게 다 달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걸 닫는 게 의미가 없다. 그걸 알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아 이게 2차 방정식 문제구나를 알면 도움이 돼요. 막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2차 방정식 문제는 알았어. 적분 문제인 줄 알았어. 그럼 도움을 받잖아요. 국어는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경제제시문이야. 알았어. 도움이 안 돼요. 일치형 문제야.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을 나누는 게 도움이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책 팔아먹으려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업을 하거나 애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자세히 유형을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유형 외우려고 유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정보를 숨기는 방식이 다른 유형으로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로만 나누냐? 문학은 산문과 우문으로만 나눠요. 저는 산문과 우문으로만 나눠요. 문제는 뭐로만 나누냐? 부분 독해 문제랑 전체 독해 문제로만 나눠요. 저는 부분 독해 문제는 일부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뭐 기억, 니은, 보통 이런 거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럼 전체 독해 문제는 다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요거로만 나눠요. 저는 독해 같은 경우, 독서 독해 같은 경우는 저는 인문형 제시문과 그러니까 문과형 제시문하고 이과형 제시문으로만 나눠요. 이과형 제시문은 보세요. 이과형 제시문은 과학이나 기술이 많거든요. 이 제시문은 개념이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얘기하든 그 개념이 같아요. 시냅스, 말달의 화학물질의 무슨 신경전달물질 이런 거는 그걸 A 학자가 말하든 B 학자가 말하든 C 학자가 말하든 다 같아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구조, 그림 내가지고 이게 어디니 이런 거 내요. 순서, 이거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이걸 배워. 이거 문제로 돼요. 그런데 인문제시문은 개념이 학자마다 달라요. 정의라는 개념은 롤즈, 노직, 무슨 뭐 벤담 이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을 벤담은 이렇게 얘기했고 노직은 이렇게 얘기했고 롤즈는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려운 문제 어떻게 되냐면 보기, 영철이가 이런 짓을 했다. 이걸 본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걸 본 벤담은 이것을 뭐 공공의 이익이라고 받겠군.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되는 유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숨기는 방식이 달라요. 정보를 숨기는 방식.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나눠요. 제시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참고하셔서 자기 걸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제시문을 나눌 거냐.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 요건 뭐 샘플인데 샘플 문제는 뭐 시간상 일단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보 숨기는 법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당연히 이제 그러면 어떻게 숨기냐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보려면 문제를 왜 내는지 알아야 돼요. 문제를 왜 내는지. 그래서 보세요. 문학영역에서 뭘 물어보냔 말이에요. 문제를 왜 내냔 말이에요. 문학영역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당연히 문학작품 분석이 되니?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문학작품이 분석되는지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그걸 만약에 그게 논술형이었으면 다음 분석하시오 이렇게 됐겠지. 문제를. 그럼 심플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객관식으로 내니까 이게 분석되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정보를 아는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봐요. 시적 상황이 뭔지 아냐. 원문 같은 경우는. 시어 상징 해석되니? 왜냐면 분석이 됐다면 해석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뭐 시적 표현 방식도 아니? 관련 시나 다른 시랑 연관돼서도 이거 해석할 수 있니? 또 감산법 아니야? 뭐 내재적 감성, 외재적 감성 이런 거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감성이 아니? 그 다음에 문예비평하고 여기서 같이 나오는 거 아시죠? 문예비평이랑 같이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예비평의 시각에서 비평이 되니?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 같은 것도 단어 해석되냐? 이런 걸 문제로 내요. 산문은 소설 구성이나 구조는 아니야? 이 부분이 발췌된 이유 뭔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보죠. 이 소설의 사건 기반의 상황 분석하니? 그 다음에 소설이랑 장르가 다른 산문하고 연관성 아니야? 예를 들면 이걸 뭐 시나리오로 바꿨을 경우 뭐 이런 거 있죠. 시나리오를 소설로 바꿨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재 중에 막 상징성이 높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광장 같은 경우에는 왜 나중에 배에서 뭐 내 삶은 부채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부채 얘기 나오고 갈매기 2마리가 나라다니고 나온단 말이에요. 상징성이 높아요.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감상법 바탕으로 소설을 이해할 수 있냐, 고전소설 해석이 되냐, 이런 걸로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걸 알아야 되죠. 선생님이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알고 분석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원론적으로는 이렇잖아요. 애가 문학작품이 완전히 분석이 됐어요. 완벽하게. 그럼 문제는 다 맞아야 되는 거지. 그 근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 뒤에 그 문항에 대한 적합성 같은 게 있어요. 시험 문제에 대한 적합성 같은 게 있어야 되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출제하실 때. 이제 아마 집필이나 출제를 하시게 될 텐데 문제를 만들 때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계시다가 만드는 거죠. 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좋은 문제와 좋지 않은 문제의 평가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경력이 없으신 분들의 문제를 보면 되게 어처구니없는 문제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뭐냐면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보지 않으시다 보니까 혹은 문제를 많이 보셨는데 그걸 의식을 안 하신 거죠. 이 유형이랑 뭘 물어보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의식을 없이 보신 거죠. 그러면 문제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식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이제 수능 독서는 다 설명문이에요. 문설문 같은 건 없어요. 다 100% 설명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을 잘 이해했느냐. 이거 뭘 설명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설명 단계 같은 거 잘 따라가가지고 설명 대상을 이해를 잘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설명 대상, 개념 이런 거 학자별로 잘 알고 있냐. 그래서 설명의 개념이 주관성을 띠는 경우.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문제시 문제죠. 학자마다 다른 거 아니야. 그거 대조되니? 구분 되냐? 사례로 설명이 되냐? 사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볼 거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볼 거고 다양한 식으로 해석이 되냐? 세 번째는 상이한 학설이 뭐가 다르냐?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거 문제 엄청 어렵게 내면 그게 되게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같지만 이런 건 달라요. 이런 문장 같은 거 가지고. 그리고 개념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인과관계나 선호관계가 뭐냐? 뭐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걸 원인으로 뭐가 일어나고 이거 아냐? 이런 문제를 내요. 그다음에 통사적 변화 과정 같은 걸 설명할 수 있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거 아냐? 그 다음에 이제 작동 방식이나 이런 거 아냐? 기술 제시문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하고 뭐 이런 거 아냐? 이런 걸 문제를 낸다.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 문제를 만들 때의 기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형식적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수능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총 15가지 정도의 원칙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능을 기반으로 할 경우에. 당연히 그러니까 뭐일 경우에는 달라요? 내신 문제를 기출할 땐 또 달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학교의 출제 경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신을 담당하게 됐으면 그 학교 출제 경향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시험이 나올 때마다 내신은 선생님이 달라지니까 출제진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바뀔 때마다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요. 전임교사가 되시고 나면 시험 끝날 때마다 시험지 수거하고 시험지 가지고 이제 내용 분석해서 출제 경향 같은 거 파악하고 이런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요거는 뭐 별게 아닌데 보시면 이제 뭐 한 개는 3개에서 6개 정도 문항으로 구성이 돼요. 요새는 6개짜리도 나와요. 수능에. 그 다음에 무엇이 아는 것, 부정어 문제랑 적절한 것, 긍정어 문제는 숫자가 비슷해야 돼요. 이거 문제 처음 내시는 분이 아는 것은 아는 것은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선택지는 1번부터 5번으로 갈수록 길이가 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긴 게 앞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가나다 순일 경우. 가나다 순일 경우. 근데 복합지문의 경우는 가 나오고 나 나오고 가나 나오고 가나다가 나와요. 그런 게 형식이에요, 형식.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항 구성이 대부분 일단은 첫 번째 전체 독해 문제가 나오고 부분 독해 문제 나오고 추론형 문제가 나와요. 이 형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수능. 그 다음에 어휘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에 잘 안 나와요. 사자성어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 문제는 요새는 잘 안 나와요. 대신 문맥적 의미 문제는 좀 나온다. 네,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신유형에 산문, 운문 가리지 않고 복수작품이 등장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산문이랑 운문이 섞여 나오는 제시문들이 있어요. 산문이랑 운문이. 예를 들면 시 2개랑 비평 하나. 재작년 문제 중에 제일 길었던 거 4,000자짜리 문제는 소설 2개. 현대소설 하나, 고전소설 하나, 문예비평 하나. 이렇게도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요건 아까 얘기한 거고 활용 방식, 서술상의 특징, 논계 전개 방식 등의 문제들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 말고 형식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문학에서는 표현상의 특징, 시에서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표현상의 특징이 애드립으로 많이 틀려요. 어려워하는 문제. 이런 것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화작문에서도 신유형에는 복합 문제도 나와요. 원래 화법, 작문, 문법이 다섯으로 나왔었거든요. 1번부터 5번은 화작, 6번부터 10번은 작문,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 이랬는데 요새는 4번부터 7번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법이랑 작문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게 제시문이 나왔어요. 그 세트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글감의 활용, 내용 파악 문제들이 나옵니다. 고전 문법 요새 나옵니다. 문제가 수능. 이런 유형 정도 알고 계셔야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수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애들한테 정보를 많이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보 전달량이 효율적이고 많은 강사가 전문 강사예요. 애들한테 10가지 정보를 줄 거냐, 20가지 정보를 줄 거냐, 30가지 정보를 줄 거냐, 아니면 100가지 정보를 10가지 정보처럼 전달할 거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전문 강사와 기초적인 초보 강사들의 차이예요.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를 양을 좀 늘리자 정도가 오늘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어학습은 국교나 국어 국문학과도 있으셔서 뭐 문창과도 있으시니까 알 텐데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국어학습이 어떤 게 좋다. 네. 하지만 자기만의 뭔가 효율적인 무기나 방법은 있어야 된다. 정도를 오늘 기억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